안녕하세요. 테린이 아빠입니다. 2015년 12월 30일 오늘이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죠. 보통 이제 마지막 거래일에는 1 년간의 뭐 반성 이런 것들이 좀 해야 되겠죠. 저도 사실 뭐 '주식을 그렇게 잘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고 매년 이제 실수를 좀 줄여 나가는 것을 이제 계속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멤버십 회원분들이 모여 있는 이 텔레그램에도 "아 제가 이번에 이런 실수를 했고 그 실수를 개선하기 위해서 뭐 최근 영상에 보시면은 뭐 거래 대금이라는 로직을 좀 추가를 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모멘텀 전략에서도 처음에는 변동성 조정 모멘텀만 보다가 이제 RS도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조금씩 조금씩 넓혀 나가고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만 보다가 그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 다음에 디마크라고 하는 것도 추가하고 그전에는 제가 업종 쏠림 지수로만 리스크를 좀 체크를 했었어요. 그래서 리스크에 체크하는 방법도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2024 년도도 있었고 2025 년도도 있었고 그리고 올해도 이제 또 실수를 또 했죠.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뭔가 기준점을 찾아가느냐 요런 것들을 이제 계속 했었던 것 같다 1년 동안.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한번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이제 도움 되시면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라떼 이상 가입하시면은 텔레그램 채널에 참여 가능하시고 눈꽃빙투 이상 가입하시면은 제가 쓰고 있는 뭐 구글 콜앱 코드나 엑셀 데이터나 이런 것들 다 이 커뮤니티 게시글에서 다운받을 수 있게 조치해 드리고 있으니까 멤버십 가입하시는 분들은 참고 부탁드리고요. 우선 뭐부터 볼 거냐면 자신의 성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 그래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자산운용사의 펀드가 지금 올해 이 주식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성과가 나고 있고 1년 동안. 그리고 그 성과가 나는 이제 내가 만약에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내 펀드는 어느 정도 이 수익률을 이 정도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하고 있는가라고 이제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세이브로라고 하는 데서 펀드라고 하는 데로 들어가서 이제 펀드 발행 현황으로 보게 되면 이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가 있는데 이제 중분류를 보시면 액티브 주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에다가 상세 조건 눌러 가지고 연초 이후 수익률이 얼마나 되느냐. 제가 이제 12월 30일 오늘 시간이 있어서 오후 2시 40 분에 이걸 찍고 있는데 여기 이제 오늘 이젠 장이 좀 안 좋으니까 이거 어제까지 엄청 좋았던 게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최상위권 이 600% 이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 치고 나머지는 이제 100% 대의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총 이게 하나의 펀드예요. 이게 페이지가 여러 개가 나오긴 하지만 하나의 펀드인데 뭐 어쨌든 간에 저기 끝에까지 가 보겠습니다. 끝에까지 가 보면 이제 페이지 수가 이렇게 있죠. 제가 아마 사전에 한번 체크를 해 보니까 이게 연초 대비 수익률이 있는 곳이 아마 한 80 한 1 페이지? 1 페이지 정도까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80 페이지라고 보면 이제 저의 수익률을 이제 체크를 해야 되겠죠. 저의 수익률은 올해 제가 사진으로 좀 캡처를 해 놨어요. 왜냐면 이게 계좌번호랑 이런 것들이 막 노출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는 여기가 이제 요 4 개로 나눠져 있는 거는 제가 9월 달부터 추세 추종을 한 미국 시장 계좌 그리고 왼쪽이 이제 1694라고 하는 화면이 있는데 저는 미래에셋 증권을 어릴 때부터 쓰다 보니까 미래에셋 증권에서 이제 시세 확인은 미래에셋 증권에서 하고 실제 매매는 이 키움에서 합니다. 그래서 키움은 어떻게 쓰는지 구체적인 걸 몰라요. 그냥 이제 이 자동일지라고 해 가지고 이 자동일지 해 주는 게 너무 편해 가지고 왜냐하면 본인의 성과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자동일지를 보는 게 제일 편하니까 그 자동일지를 보면서 '아 내가 시장보다 잘했나 못했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 있으니 자동일지가 제일 편하더라. 그래서 자동일지를 자동으로 해 주는데 이게 또 골 때리게 영웅문이 그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2165라고 하는 화면이 있습니다. 그 화면에서 이제 또 캡처를 하는 건데 그 화면에서는 자동일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거는 또 자동일지가 없어 가지고 여기 이제 요게 순서대로 9 월, 11 월, 10월 이게 이제 그 지금 캡처가 끊겨져 있는데 캡처를 다시 한번 넣어 보면 이게 9월 달 거예요. 9월 달 거를 제가 17% 정도 운 좋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지금 제가 옆에 화면이 있어 가지고 캡처를 다시 한번 해 보면 실제 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좀 지워서 올려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롤 V 하면 여기 땡겨 와서 이제 요렇게 이제 계속 구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2024 년도는
제가 이제 특징이 있는 게 상반기에 주식을 잘하다가 하반기에 한 번씩 떨어 먹어요. 그러니까 욕심 부려 가지고 신용 쓰다가 또는 뭐 귀가 팔랑팔랑 이래 가지고 한번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극복을 해냈죠. 극복해내고 나서 그 2024 년도 하반기는 막 정치 불확실성 이런 게 있으니까 주식이 정말 안 돼 가지고 겨우겨우 방어하면서 25% 정도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신용을 24 년도에 말에 '아 내가 함부로 신용을 좀 쓰면 안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2025 년도는 신용 안 쓰고 잘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다가 제가 '왜 이거 안 되지?' 이러고 있는데 그 관세 충격을 한번 맞았잖아요 우리가. 그때 제가 그 주문 실수를 하나 해 가지고 그 삼양식품을 레버리지를 써 가지고 이렇게 매수가 몇 주가 그러니까 신용을 체크하고 나서 매수 가능을 딱 체크할 때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냐 아니냐를 이제 제가 그 의무적으로 한 번씩 체크를 해 보는데 그걸 하다가 실수로 이제 매수 버튼이 들어가 가지고 풀 풀매수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했죠. '아이 뭐 삼양식품 정도면은 관세 충격에 크게 우려 없겠지. 삼식이 정도면은 방어되겠지.' 그랬는데 삼식이도 이제 많이 빠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계좌가 이제 한번 깨지면서 관세 충격이 이제 회복되면서 삼양식품이 또 급등 어느 정도 반등하면서 원위치 되니까 저도 이제 주가 수익률이 다시 원위치가 되고 쪼금 더 올라가면서 여기서 이제 다시 그 레버리지를 풀고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결심한 게 레버리지는 정말 조심해야 되고 실수로 만약에 하더라도 무조건 팔자. 그리고 레버리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개인이 만약에 레버리지를 쓴다면은 가장 합리적인 수준은 100%를 기준으로 우리가 현물이라고 하면 110%, 좀 많으면 120% 정도이지 그 이상은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고 있다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로직대로 이제 주식이 좀 잘 됐어요. 원래 가지고 있던 로직이 아시다시피 제가 공개를 해서 이제 계속 올려 드리고 있고 이제 엑셀에도 멤버십 회원용 엑셀에도 적어 놓고 있는데 위험 자산 포지션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공격을 할 때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 공격을 할 때 뭐 예를 들어 상대 강도라는 걸 체크를 한다. 예를 들어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우선은 시장이 지금 매수 가능한 시장인지를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로 바닥 찍고 올라갈 때는 우리가 공격을 막 해야 된다. 그래서 고가에서 파란색이 꺾여서 내려올 때는 수비를 해야 된다. 요때는 이제 수비하는 구간, 공격하는 구간 이거를 계속 지켜 나가면서 거기서 이제 상대 강도라고 해 가지고 표준 편차 대비 수익률 개념을 넣었거든요. 저는 이제 퀀트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변동성이라고 생각해요. 그 변동성을 어떻게 퀀트 전략으로 녹여 놓느냐인데 그 녹여 놓을 때 저는 이제 표준 편차를 썼어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라는 게 이게 막 흔들리는 거잖아요. 표준 편차가 낮으면서 수익률이 센 게 좋은 주식이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이제 ETF를 구성으로 해서 1 등부터 이제 꼴찌까지 계속 보고 전체 이제 그 ETF를 한 40개 이상의 ETF를 가지고 상위권에 있는 ETF에 관련된 종목만 포트폴리오에 넣자.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주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장 마감하고 나면 기관 매수를 체크를 해서 그 기관 매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이제 텔레그램에다 올리고 저도 체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라떼 이상분들 모여 있는 텔레그램에 보시면 이제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늘 하는 게 장 마감하고 나서 이제 기관 매수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기관 매수를 체크를 하면서 예를 들어 여기는 이제 3호 투신연금이 시가총액 대비 어떻게 샀느냐. 그리고 3 호가 금액 대비 투신이 금액 대비 연금이 금액 대비 그냥 단순 금액 기준으로 어떤 것들을 샀느냐. 그리고 그걸 평균화했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랑 그리고 3호 투신연금의 평균은 얘네들은 어떤 것들을 컨셉을 주고 막 많이 매수가 발생하고 있느냐. 그리고 나서 한 번씩 요즘은 더 해 드리고 있어요. 색깔 딱 칠해 드려 가지고 반도체는 빨간색, 주황색은 바이오. 그래서 50개 중에서 어떤 것들에 돈이 많이 거래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그리고 이거는 기관이 시가총액 대비 이제 매수, 그리고 이거는 기관이 금액 대비 매수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여기서의 상대적으로 센 놈들과 계속 꾸준하게 이제 매수가 발생하고 있는 어떤 섹터들 그게 교집합이 뭐냐. 저는 주식은 교집합과 합집합을 잘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요즘은 또 추가했던 로직이 이제 거래대금. 거래대금이 최근일 대비해서 20일 평균이 어떤 곳들이 세냐. 그리고 거래대금도 장중에 이제 거래대금을 체크를 해서 어
미래에셋증권의 이제 HTS에 가서 보시면 거래대금 체크하는 게 있고 그 거래대금에서 상승하는 거에만 골라 가지고 거래대금을 순서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날 오늘 이제 발생되는 거래대금의 한 40등 이내에 플러스가 되고 있으면서 거래대금이 최상위권부터 이제 내려서 보게 되면 돈이 어디서 많이 터지고 있고 그게 어디에 효과가 있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뭐 반도체, 로봇, 바이오, 우주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거래대금을 영향을 받았고 그게 좀 전에 있었던 우리가 유동성 체크에서도 계속 체크가 됐었고 그다음에 상대 강도 상위에서도 이제 보시면 반도체, 로봇, 뭐 전력, 바이오 요런 것들이 계속 이제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안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 결국 저는 이제 하고 있는 게 거기서 이제 주식을 이제 골라서 많이 플레이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집합 찾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 모멘텀이나 상대 강도 상위 그래서 속하는 것 중에서 수급 빈집 여기서 이제 거래대금도 이제 체크하고 거래대금도 터지고 있느냐. 그리고 상대 강도가 이제 있는데 그 안에서 수급이 또 비워져 있느냐. 예를 들어 이제 이런 파일들을 가지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있으면 뭐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는 이제 수급이 차 있었죠. 근데 이런 구간에서 돌아설 때는 이제 "삼성전자를 좀 많이 사야 된다. 하이닉스도 이때 구간에서 많이 사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고렇게 이제 수급이 채워지는 구간에서 채워지면은 또 비중을 많이 줄이자. 뭐 요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종목을 고를 때는 뭐 컨센서스나 정책이나 제가 뭐 매번 수출 데이터 정리해 드리듯이 그런 수출 데이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오늘 1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이제 올려 놓았는데 주식을 할 때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손절을 잘해야 된다." 근데 손절이라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뭐 5 종목을 해 가지고 한 종목당 20%씩 잡아 놓으면 손절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 이제 우리가 종목을 교체 매매하거나 손절을 잘하려면 한 종목에 이제 3% 그리고 맥스 10% 요렇게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뭐 시가총액 2배 정도나 대장주는 약간 2개 정도가 이제 정말 부장일 때 그때만 이제 예외 규칙을 주는 거지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종목 가지고는 3%나 이제 10% 이내로 가져가면서 단계적으로 비중을 높이는 전략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걸 잘 지켰어요. 잘 지키다가 요때 이제 12월 제가 저 영상에 거래대금이라고 하는 거를 추가했다라고 하고 실제로 좀 전에 이제 거래대금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거래대금을 그렇게 체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유동성이 좀 들어오고 있었던 상황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기관의 거래대금을 계속 체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관의 매수를 계속 체크하고 유동성을 체크하고 거기서 교집합들로 어떤 것들을 사고 50등 안에 뭐가 샀는지 그걸 또 평균화해서 체크하고 이런 것들이 '거래대금 체크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제가 좀 삐걱거렸던 게 미국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이때 먼저 신고가가 나면서 좀 괜찮았어요. 그런데 한국 시장에서는 이때부터 바이오와 로봇과 우주가 뛰어다니는 시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왜 미국과 한국이 좀 다를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극복할까? 국내 시장에서는.' 그래서 거래 대금이라고 하는 거를 추가를 했고 그 거래 대금이 시장의 거래대금과 기관의 거래대금 이 두 개가 최근일 대비 마이너스 5일 평균 대비해서 높냐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기 시작했기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로직은 사실 2024 년도였었고 2024 년도 대비 2025 년도에는 상대 강도에다가 변동성 모멘텀에다가 상대 강도도 추가하고 리스크 관리 지표도 추가했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고생 한번 해 보면서 아웃퍼폼 폭이 거의 다 줄어들면서 고생 한번 해 보면서 이제 '아 거래대금이라고 하는 로직을 추가했구나.' 이렇게 지금 레벨업을 하게 됐고 뭐 저 나름 이제 계속 개선점을 찾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26 년도는 2026 년도는 제가 생각했을 때 어쩌면 '위험 관리를 잘해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한 번 크게 상승하고 나서 그다음 해에는 MDD가 또 한 번씩 크게 터집니다. 그러니까 맥시멈 드로우다운이 한 20% 터질 때가 있겠죠. 그래서 2026 년도에는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굳이 이제 신용까지 쓸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2026 년도에는 100% 현금 위주로 신용을 써 봐야 한 110% 그리고 나서 맥시멈 드로우다운이 이제 한 번은 언젠가 뭐 보통 이제 세린 메이로 내년 중순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시기에 이제 보통 MDD가 한국은 15% 에서 20%씩 터지니까 그때
좀 신용을 좀 적극적으로 쓰자. 이렇게 지금 로직을 머릿속에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리스크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는데 평소는 이제 20에서 30% 예요. 그런데 2026 년도는 좀 더 적극적으로 30에서 50%의 현금 비중 확보를 계속 해 나갈 생각입니다. 언제 하냐면 이제 피어 앵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이제 과열권으로 갔을 때, 과열권으로 갔을 때는 다시 이제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이때는 이제 또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여기 이제 이 예전에 이게 찾아보셔서 보실 수 있겠지만 2019 년도 12 월에 이 하나투자증권에서 그 베팅의 기술이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어요. 이걸 찾아서 이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베팅의 기술이란 거는 사전에 내가 포지셔닝을 하기 위해서 그 확률을 높이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그 확률을 높이는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이제 저는 이제 단계별로 변동성 모멘텀 체크하고 상대 강도 체크하고 유동성 공급 이런 것도 많이 체크한 다음에 수급 빈지 체크하고 거래 대금도 많이 터지는지 체크하고 그 교집합 위주로만 플레이하는 방법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더 그 계속 이제 제가 그 해 나가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2026 년도도 계속 해 나갈 것이고 2025 년도도 좀 적극적으로 해 나갈 수 있었다. 2024 년도는 한 번의 리스크를 좀 잘 해소해 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방어하는 데 진짜 정신없었고 그다음에 2025 년도는 실수 한 번 했던 거 이거 이제 다시는 하지 말자. 신용 이거 잘못 쓰는 거 두 번 다시는 조심하자. 그리고 2024 년도 대비해서 2025 년도에는 제가 종목 숫자를 좀 줄이겠다, 투자하는 종목 수를. 그래서 실제로 이제 종목 수를 좀 줄였어요. 2025 년도에는. 2024 년도보다는 제가 평균적으로 투자하는 종목 수가 좀 줄었는데 그 줄여 놓은 것들이 가능했던 거는 교집합 단계인 거래 대금이라고 하는 거를 더 넣어서 이게 엔드 조건이 계속 들어가면 투자할 만한 종목이 줄어들어요. 그만큼 이제 좀 압축해서 성과를 높이기 위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등했던 것도 거래 대금이라고 하는 로직을 추가하면서 제가 반등했거든요. 그래서 이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여기도 이제 거래 대금이라는 거 여기 삼양식품 실수했고요. 여기 거래 대금이라는 로직을 방법론을 좀 추가해 가지고 성과를 좀 개선시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이 정도 성과면 저는 나름 만족해요. 왜냐하면 제 주위에는 뭐 풀 레버리지로 최근에 좋았던 제약 바이오 종목들로 성과를 크게 내신 분도 있어요. 있긴 있지만 제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저는 이제 성격상 의심이 많은 사람이고 그다음에 성격이 급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끌고 가는 전략들을 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만의 ETF를 만들어서 액티브 ETF처럼 막 관리하는 그런 거를 좋아하는데 지금 이제 펀드 평가를 다시 돌아가서 보면 대략 이제 제가 올해 성과를 보니까 한 상위 5%는 한 것 같더라고요. 이 펀드 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게 1 페이지가 있고 80 페이지 중에서 한 4 페이지 정도 가면은 이제 90% 대 수익률이고 제가 한 91% 정도 수익률에다가 그 올해 이제 뭐 D&D 파마텍 무상증자랑 배당, 중간 배당 이런 것들이 그 자동일지에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무상증자를 받아 버리면 갑자기 수익률이 툭 떨어져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고런 것들까지 이제 감안하면 93%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한 4 페이지 정도면은 그래도 잘 선방했다 올해. 뭐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좀 시장의 상위권의 펀드 기준으로 좀 상위권 수익률을 내는 게 저는 목표라 가지고 그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으로 계속 하면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얘기를 했던 게 뭐가 있었더라? 좀 내려가서 보게 되면 그래서 이런 성과들이 있고 어 뭐 재밌는 얘기도 이제 좀 해 놓고 있었고요.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어떤 뛰어난 매니저도 족족 성공할 수 없습니다. 주식의 신은 없어요. 그리고 주식을 고르는 것도 여러분들이 미친 듯이 공부를 하더라도 그 종목 선정 확률은 절대 100%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종목 선정 확률이 그 아무리 높여 봐야 사전 확률을 아무리 높여서 저처럼 뭐 이런저런 거를 보고 저도 이제 뭐 상대 강도 체크하고 변동성 모멘텀 체크하고 그다음에 유동성 체크하고 미국 시장도 아침마다 체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텔레그램에 올려 드리잖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체크하고 그런 걸 계속해서 시장 동향에 가장 맞는 포트폴리오를 계속 구성해 나가면서 관리를 해 나가는데 그 관리를 해 나갈 때도 그 실수할까 봐 한 종목에 투자하는 종목 비중이 3% 에서 10%
내외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 한 종목, 두 종목, 세 종목으로 몰빵 쳐 가지고 성과 내는 거는 그게 계속적으로 저는 반복된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반복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 종 어떤 종목 선정 확률이 언젠가 성과가 올라가긴 하겠지만 100%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70% 까지 올렸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30%, 내가 60% 성공 확률이면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그 나머지 40%가 내 전체 성과를 엄청나게 타격 주거나 갉아먹을 수도 있고, 저처럼 뭐 신용 버튼 잘못 눌러 가지고 실수할 수도 있고 이렇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를 어떻게 내가 실수를 계속 줄여 나가고, 그런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잘라낼 것이냐.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손절을 잘하려면 종목 투자 비중이 한 종목에 20% 씩, 한 종목에 50% 씩 잡아 놓고 이러면은 손절이 안 됩니다. 손절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거든요, 거기서 꺾어 버리는 거는. 다만 3% 에서 10% 정도 범주는 제가 봤을 때 인간이라면 웬만해서는 손절하는 데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는 '종목을 고르는 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도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잘하는 액티브 ETF 매니저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섹터들의 액티브 ETF 하는 플레이어들은 대한민국에 내노라 하는 매니저들이고, 그들의 인맥도 있고 그들의 자금 능력도 있단 말이죠. 그들이 고르는 것들은 나름 합리적이고 탐방이나 데이터나 다 체크를 하고 고른다는 거예요. 저도 뭐 비슷하게 체크를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들이 시장이 상승할 때 엄청나게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크 관리 방법으로 뭐 피어 앤 그레이드 오실레이터가 아래권에 있을 때는 이런 액티브 ETF의 주식 비중을 100%로 잡고, 또는 고가권에 있으면은 이게 좀 꺾이려고 하는데 그럼 액티브 ETF 비중을 자연스럽게 좀 줄여 보는 거죠. 그런 방법도 저는 해 보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만의 어떤 리스크 관리 규칙이 있으면은 괜찮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시장과는 다르게 미국 시장은 제가 이제 9월 1 일부터 포트폴리오를 카페라떼 멤버십 회원 이상 들어오시는 텔레그램에다 다 공개를 해서 올려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올려 드릴 때 "저 이거 바꿀 거 바꾸고 로직이 이런 건데." 그 로직도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신고가만 매매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달리 미국은 신고가가 그냥 꾸역꾸역꾸역꾸역 올라가요. 그러면서 뭔가 추세가 정말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런 추세에 있는 종목들을, 예를 들어 제가 10 개를 샀어요. 그럼 10 개가 그다음 날 다 떨어질까요? 그러지 않다고요. 10개 중에 한 반은 올라가요. 그럼 나머지 반은요. 그 나머지 반 중에서 매도 조건에 해당하는 것들은 떨어내는 거죠. 11 선에 이탈하거나 주봉상 신고가 갱신하다가 내려오거나, 또는 거래대금 강도라고 해서 제가 이제 구글 코레 코드로 공유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과열권이면은 나는 그냥 차익 실현하지 뭐. 그다음에 피어 잉그리드 오실레이터가 과매도권까지 올라갔어. 그러면은 이제 뭐든지 파는 거죠. 뭐든지 팔아 가지고 쪼끔이라도 이제 약점이 있으면은 팔아 가지고 현금화하는 거죠. 그러면은 10 개를 딱 던져 놓으면 한국 시장의 신고가는 굉장히 급등하고 급락하는 것들이 많지만, 미국 시장은 뭔가 방향성으로 이렇게 가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11선 이탈하기 전 11선 이탈 안 했어요. 예를 들어 10개 중에 5 개는 그냥 가고 나머지 뭐 서너 개는 11선을 이탈하면 걔는 팔아요. 그러면 오늘 이제 얘네를 팔고 나서 오늘 이제 신고가인 것 중에서 또 집어넣는 거죠. 다만 근데 그런 신고가를 무작정 집어넣는 게 아니고,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미국의 업종 상대 강도라고 해 가지고 이 구글 콜앱에서 돌려서 이제 야후로 이제 당겨 놓는 게 있는데, 여 여기서도 이제 지금 RS가 어떤 것들이 세냐, 그리고 변동성 모멘텀이 어떤 것들이 세냐, 뭐 요런 것들을 체크해 가지고 여기에 센 거 중에서 이제 종목들이 오늘 신고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신고가인 종목들을 거래대금 강도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버튼 눌러 가지고 계속 체크를 해 봐요. 체크를 해서 '아 이거 위치가 좀 애매한데 한 이 정도까지 떨어졌으면 내가 사고 싶은데 신고가인데도 거래대금 강도가 낮아져 있으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신고가면 거래대금 강도가 과열로 들어가기 쉽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기 쉽지 않겠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런 기준으로 해서 계속 신고가이면서 거래대금 강도가 밑에서 올라오는 것들 위주로만 포지셔닝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렇게 이제 계속 반복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처음엔 제가 이걸 챗GPT를 좀 활용을 했어요. 신고가 종목에다가 ETF 단위 아까 RS랑 변동성 조정 모멘텀 지표를
긁어 가지고 챗GPT한테 줘요. 그러면 그중에서 "야 이게 70 이상인데 이 중에서 그 섹터에 해당하는 종목들로만 뽑아 봐. 근데 대신에 너가 언론 검색해 가지고 최근 1 개월 이내에 컨센서스가 전망치가 좀 상향된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봐라."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제가 골라내는 그런 작업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현금 확보하면 매도하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미국장 포트폴리오에 꾸준히 살펴보니까 상대 강도 변동성 모멘텀이 이제 최상위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금융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 ETF가 단체로 이제 신고가가 났단 말이죠. 금융 ETF가 신고가가 나고 그다음에 금융 종목들이 막 신고가가 나서 금융 종목들도 좀 많이 좀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최근에 이제 비철금속도 셌잖아요. 그래서 비철금속이 처음 이제 신고가가 날 때 먼저 신고가로 들어간 비철금속 관련된 광산 주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먼저 이제 채워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했었거든요. 채워 나간 지 좀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 9월 달부터 이제 성과가 좋았고, 12월 달은 한 7% 8% 까지 나다가 그 환율 이제 정부가 이제 누르면서 환율로 두들겨 맞고, 그다음에 어제 같은 날 이제 비철금속 좀 두들겨 맞으면서 아침에 체크하니까 한 요 정도 수익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아직 미국장은 끝난 게 아니라서 쪼끔 더 뭐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미국장은 계속 신고가인 종목에 해당하는 로직으로 계속 플레이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국장은 신고가는 국내 국장은 신고가만 하진 않기 때문에 국장은 국장대로 수급 빈집이라는 개념을 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계속 플레이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좌충우돌 많이 했고, 내년 2026 년도에는 좀 더 이제 좀 깔끔하게 플레이하려고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 수를 너무 이제 많이 가져가지 30 개까지 안 가져가고 20개 언더로 가져가는 거를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20개 많아 봐야 20 한 서너 개, 25 개? 왜냐하면 제가 30 개씩 플레이하던 게 2024 년도거든요. 그래서 2025 년도는 좀 더 줄여서 20 개, 15 개에서 25개 사이에서, 그 사이 평균 정도 한 20 개를 전후로 해서 평균으로 좀 계속하면서 리스크 관리도 참 깔끔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2026 년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 계속 이제 실수하지 않고 좀 이제 깔끔하게 좀 하고, 그다음에 제가 시행착오를 겪다가 뭔가 개선점을 발견하게 되면 그 개선점도 계속 추가하는 그런 작업들을 2026 년도에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만 봤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예전에 읽었던 책이죠. 알렉산더 엘더의 임퍼설 시스템도 이제 집어넣고, 그다음에 요즘 이제 제가 뭐 디마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디마크의 전략이 있어요. 디마크의 그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 이외에 이 디마크의 점수 같은 카운팅이 있거든요. 이 카운팅 기법도 이제 추가해서 '아 이 정도면 좀 과열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추가해서 뭐 텔레그램에도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생각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예 요런 식으로 이제 계속 뭔가 좀 추가해 나가고 업데이트해 나가고 버릴 것들은 또 버리고 요렇게 이제 하면서 어 시장을 이제 2026 년도도 맞이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수익률이지만 뭐 열심히 이제 하면서 계속 실수 줄여 나가고, 저도 이제 계속 바꿔 나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완성된 투자자는 없잖아요. 그래서 완성된 투자자면은 그런 사람은 없는 거고, 계속 이제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면서 자동화해서 이제 같이 그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